고집 부리다가 나중에 더 큰 손해 봐. 계약 말로 되면 그냥 쫑겨나는 거야. 야, 진짜 나가기 싫어? 내가 좋게 말할 때 나가. 은별 씨, 나이도 젊고 예쁘잖아. 나랑 좀 친하게 지내면 안 될까? 그럼 계약도 연장해주고 월세도 깎아주고 공사도 빨리 끝낼 수 있어. 이 노신사는 누구일까요? 어쩌다 이 골목에 서 있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순간 이후 그가 내린 결정은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됩니다. 그가 내린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과수원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마음에 남으셨다면 꾹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과수원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결혼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윤정호의 손가락이 신문 위에서 멈췄고 안경 너머로 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날카롭게 변했다. 도연은 아버지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이미 각오하고 온 자리였다. 정우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마치 무기를 내려놓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지만 그것은 전쟁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신호였다. 68년을 살아오면서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판단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물류회사를 맨손으로 일으켜 중견기업으로 키워낸 것도 수백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린 것도 모두 정확한 판단력 덕분이었다. 사람을 보는 눈, 거래처를 선택하는 기준, 계약서에 숨겨진 함정을 찾아내는 능력. 그 모든 것이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런 그에게 학력이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다. 환경이었고 교육 수준이었으며 앞으로 살아갈 세계의 지도였다.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좁은 세상에서 살아왔다는 뜻이고 좁은 세상은 좁은 시야를 만들고 좁은 시야는 결국 좁은 미래로 이어진다. 그게 그가 평생 지켜온 공식이었다. 직업은? 도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이 질문이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정우의 미간이 좁혀졌다. 분식집.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떡볶이, 튀김, 김밥. 손님이 오면 웃어야 하고 주방에서 땀 흘리며 서 있어야 하는 살. 그것도 남의 건물세 들어서 월세 걱정, 재료비 걱정, 장사 안 되는 날의 한숨. 그런 삶을 자신의 며느리가, 자신의 손주가 태어날 집안에 그런 여자가 들어온다는 게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도현아, 정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톤 속에는 40년 넘게 회사를 경영하며 다져온 권위가 배어 있었다. 명령이 아니라 판결 같은 어조였다. 내가 좋아하는 건 아버지도 안다 하지만 결혼은 감정만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너도 이제 36이면 알 나이 아니냐. 사람은 환경을 못 벗어나. 학력도 환경이고 직업도 환경이고 자라온 집안도 다 환경이야. 그걸 무시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버지는 너무 많이 봤다. 도연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굳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다. 아버지는 은별을 만나본 적도 없었다. 그녀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동네 아이들에게 얼마나 친절한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녀의 가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전혀 모르면서 단지 학력과 직업만으로 그녀를 재단하고 있었다. 아버지, 은별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인데 내가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사람을 안다고 확신하냐? 1년 반입니다. 1년 반. 정우가 쓴웃음을 지었다. 1년 반. 그에게 그 시간은 터무니없이 짧았다. 계약서 하나를 검토하는데도 몇 달씩 걸리는 경우가 있었다.
하물며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1년 반 만에 결정한다는 게 그에게는 무모함 그 자체였다. 거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23층. 정호가 평생 일궈낸 성과의 상징 같은 공간이었다. 이 집을 마련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얼마나 많은 계약을 따내야 했는지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아들이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라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IT 중소기업에 다니며 적당한 연봉을 받고 적당한 삶을 살아가는 아들. 그 아들이 분식집 사장과 결혼한다면 그 삶은 어떻게 될까? 명절 때마다 좁은 새방에 모여 앉아 밥을 먹고 아이가 태어나면 사교육 하나 제대로 못 시키고 노후에는 자식 걱정만 하다가 늙어갈 살. 도현아, 아버지가 너한테 바라는 건 많지 않아. 그냥 내가 불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랑이 뭔지 아버지도 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세상이야. 그리고 그 여자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거야. 분식집 하는 사람이 무슨 교양을 배웠겠어. 무슨 안목을 키웠겠어.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대화가 의미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이미 결론을 내렸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해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아버지, 저는 은별 씨와 결혼할 겁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시든 안 하시든. 정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아들이 자신의 말을 정면으로 거부한 건 처음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순종적이었던 아들이 대학도 아버지가 정해준 곳으로 갔고 직장도 아버지의 인맥으로 들어간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뜻을 꺾었다. 그래,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 하지만 아버지는 인정 못해. 그 결혼은 틀렸어. 도연이 현관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고 정호는 홀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 들렸던 신문은 구겨져 있었고 창밖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무언가 쓰라린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도연은 연락이 없었고 정호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다. 아내는 이미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이 넓은 집에는 그 혼자뿐이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산책을 나가고 저녁에는 TV를 보다가 잠들었다. 규칙적이고 질서정연한 삶. 하지만 왠지 모르게 공허했다. 정호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도연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다. 첫돌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대학 졸업 사진. 모든 순간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갔다. 아들은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이제 결혼만 하면 완벽한 인생 설계가 완성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왜 아들은 자신의 계획을 벗어나려고 하는 걸까? 분식집 사장?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호는 평생 사람을 서리로 판단해왔다. 이력서, 학력, 경력, 자격증. 그게 그 사람의 전부라고 믿었다. 실제로 그 방식은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효과적이었다. 쓸모없는 사람을 걸러내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내는데 실패한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며느리를 고르는 것도 같은 방식이어야 할까? 문득 그런 의문이 들었지만 정호는 고개를 저었다. 결혼도 결국 계약이었다. 두 집안이 만나는 거래였고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선택하는 중대한 결정이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날 밤 정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의 마지막 표정이 자꾸 떠올랐다. 단호했지만 동시에 서글퍼 보였던 그 눈빛. 자신을 배신한다는 표정이 아니라 이해받지 못한다는 표정이었다. 서은별.
정우는 처음으로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어 봤다. 아직 얼굴도 모르는, 목소리도 들어본 적 없는, 하지만 자신의 아들을 빼앗아간 여자. 서류상으로만 판단하자면 절대 안 되는 결혼이었다. 하지만 만약, 정말 만약에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 아니, 그럴 리 없었다. 정우는 평생 틀린 적이 없었다. 사람을 보는 눈도, 사업을 보는 눈도 한 번도 크게 실패한 적이 없었다. 이번에도 자신이 옳을 것이다. 아들이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그때 가서 그것 봐라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다. 왜 그런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마치 중요한 계약서의 한 줄을 빠뜨린 것 같은 그런 찜찜함이 남아 있었다. 3주가 흘렀다. 도연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정우도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다.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고 그 벽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아지고 있었다. 정우는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가벼운 체조를 하고 신문을 펼쳤다. 경제면을 먼저 읽고 사회면을 훑고 문화면은 대충 넘겼다. 그게 4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다. 점심은 집에서 간단히 해결했다. 가정부가 해놓고 간 반찬으로 밥을 먹고 오후에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게 일과였다. 그런데 요즘 들어 산책을 하면서도 자꾸 아들 생각이 났다. 예전에는 함께 걷던 길이었다. 어렸을 때는 손을 잡고 조금 크고 나서는 나란히 걸으며 학교 이야기를 듣던 길.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는 함께 걷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취직하고 나서는 거의 만나지 못했다. 그래도 명절이나 생일 때는 얼굴을 봤는데 이번에는 정말 연락이 끊겼다.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같은 또래의 사업가들과 골프를 치며 근황을 나누는데 모두들 자식 자랑에 여념이 없었다. 누구는 딸이 의사와 결혼했다. 누구는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 됐다. 누구는 손주가 영재로 판명났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정우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정우야, 내 아들은 요새 어떻게 지내냐? 친구 중 하나가 물었고 정우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뭐, 그냥 잘 지내지. 더 이상 캐묻지 않는 게 다행이었다. 만약 결혼 이야기라도 나왔다면 정우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분식집 사장과 결혼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친구들은 분명 웃을 것이다.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속으로 비웃을 것이다. 그렇게 잘 나가던 윤정우 아들이 분식집 사장이랑 결혼한대라는 소문이 퍼질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는데 밥맛이 없었다. TV를 켜봐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었다. 드라마는 지나치게 자극적이었고 뉴스는 우울한 소식뿐이었고 예능은 시끄럽기만 했다. 결국 TV를 끄고 서재로 들어갔다. 책장에는 경영 서적들이 가득했다. 리더십, 전략, 협상, 인사관리. 정우가 평생 공부해온 분야들이었다. 그중 하나를 꺼내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다. 내가 너무 심했나?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었다. 자신은 틀리지 않았다.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조언을 했을 뿐이었다.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려는 걸 막으려고 한 것뿐이었다. 그게 뭐가 잘못됐단 말인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아들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다. 실망한 듯한, 아니 체념한 듯한 그 표정. 아버지는 저를 믿지 않으시는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던 그 눈빛. 정우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도연의 번호를 눌렀다가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아니었다. 자신은 잘못한 게 없었다. 다시 생각해 봤는데 괜찮다고? 그것도 아니었다. 여전히 그 결혼은 반대였다.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다. 서울의 불빛 때문에 별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예전에는 시골에서 자라서 밤마다 별을 봤었다. 가난했지만 하늘은 넓었고 별은 많았다. 정우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농사짓는 부모 밑에서 자랐고 형제가 많아서 늘 무언가 부족했다. 공부는 잘했지만 대학 갈 형편이 안 됐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돈을 모았고 검정고시로 대학 학력을 땄고 야간 대학에 다니며 경영학을 공부했다. 20대를 통째로 일에 바쳤다. 연애할 시간도 없었고 친구와 놀 여유도 없었다. 오직 성공하겠다는 목표 하나로 달려왔다. 그리고 30대 초반에 작은 물류회사를 차렸다. 트럭 한 대로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성실함과 정확함으로 조금씩 거래처를 늘려갔다. 결혼은 중매로 했다. 아내는 평범한 가정의 딸이었지만 학력은 괜찮았다. 대학을 나왔고 교양이 있었고 정우의 일을 이해해줬다. 야근이 잦아도 불평하지 않았고 거래처 접대로 주말에 집을 비워도 참아줬다. 아이를 낳고도 혼자서 다 키웠다. 정우는 고마웠지만 그 고마움을 말로 표현하는 법은 몰랐다. 그저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으로 보답한다고 생각했다. 40대의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직원이 200명이 넘었고 거래처는 전국에 퍼져 있었다. 정우는 성공한 사업가가 됐다. 강남에 아파트를 샀고 외제차를 샀고 아들을 좋은 학교에 보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갔다. 하지만 50대 후반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다. 갑자기 찾아온 불행이었다. 병원을 다니며 치료했지만 결국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때 정우는 처음으로 무너졌다. 평생 숫자로 모든 걸 계산하고 통제해왔지만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내가 떠난 후 정우는 회사도 정리했다. 더 이상 일할 의욕이 없었고 후계자도 없었다. 도연은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이 없었고 정우도 강요하지 않았다. 결국 회사를 매각하고 은퇴했다. 그리고 지금 68세. 혼자 넓은 집에서 살고 있다. 돈은 충분하고 건강도 괜찮고 할 일도 없다. 그저 하루하루를 규칙적으로 보내며 시간을 죽이고 있을 뿐이다. 정우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아들에게 바라는 게 뭔지. 아들이 자신처럼 살기를 바란 게 아니었다. 아들은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했다.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했다. 하지만 분식집 사장과 결혼하면 그럴 수 있을까? 정우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맴돌았다.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사랑도 식는 거 아닐까? 환경이 다른 두 사람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정우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서류가 아니라 눈으로 보기로.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게를 운영하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직접 가서 보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평소와 다른 옷을 꺼냈다.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낡은 점퍼와 청바지였다. 회사 다닐 때 입던 정장이나 골프 칠 때 입는 고급 브랜드가 아니라 수십 년 전에 샀던 평범한 옷이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핸드폰을 들고 도연의 SNS를 뒤졌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다가 분식집 사진을 발견했다. 오늘도 맛있게 먹었어요. 라는 글과 함께 떡볶이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위치 태그를 확인하니 주소가 나왔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골목이었다. 정우는 주소를 메모했다. 그리고 집을 나섰다. 지하철을 탈까 생각하다가 택시를 불렀다. 낯선 동네까지 가는 길, 창밖 풍경이 점점 달라졌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들이 사라지고 오래된 주택가가 나타났다. 골목은 좁았고 건물은 낮았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평범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택시에서 내려 골목을 걸었다. 낯선 공간이었다. 정우는 평생 이런 곳을 살아본 적이 없었다. 시골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서울로 올라온 뒤로는 계속 발전하는 지역에서만 살았다. 이런 변두리 골목은 처음이었다. 가게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세탁소, 슈퍼, 철물점, 분식집 모두 작고 낡았다. 간판도 오래됐고 건물도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활기차 보였다. 아주머니들이 장을 보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평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정우는 골목 끝에 있는 분식집을 발견했다. 은별이네 분식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달려 있었다. 가게는 생각보다 작았다. 테이블이 5개 정도였고 주방도 한눈에 보였다. 하지만 사람들로 붐볐다.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자리가 거의 꽉 차 있었다. 정우는 가게 맞은편 슈퍼 앞 벤치에 앉았다. 거기서 가게를 지켜봤다. 주인 여자가 보였다. 서은별일 것이다. 30대 중반쯤 보이는 여자였다. 단발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수수했다. 예쁘다기보다는 정갈해 보였다. 그녀는 쉬지 않고 움직였다. 주방에서 떡볶이를 볶고 튀김을 튀기고 김밥을 만들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고 계산도 받고 설거지도 했다.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다.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아이들에게는 더 친절했다. 정우는 그 모습을 한참 지켜봤다. 분주했지만 행복해 보였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오히려 생기 있어 보였다. 손님들도 그녀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단골인 듯한 할머니가 들어오자 반갑게 맞이했고 초등학생 아이들이 들어오자 오늘 학교 어땠어? 라고 물었다. 저런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된다고? 정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서류로만 봤을 때는 절대 안 되는 상대였다. 하지만 직접 보니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다. 단순히 학력이나 직업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의 뭔가가 있었다. 하지만 정우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며느리로서도 적합한 건 아니었다. 결혼 생활은 다른 문제였다. 살림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시댁과 관계를 유지하고 남편을 내조하는 것. 그 모든 게 중요했다. 정우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이 정도로 충분했다. 일단 얼굴을 봤으니 더 지켜보기로 했다. 며칠 더 와서 관찰하면 그녀의 진짜 모습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때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그날 이후 정우의 일과가 바뀌었다. 매일 오후 2시쯤 집을 나서 택시를 타고 그 골목으로 향했다. 점심 손님이 빠지고 저녁 준비를 하기 전 가게가 잠시 한산해지는 시간이었다. 정우는 슈퍼 앞 벤치나 때로는 골목 모퉁이에 담벼락에 기대서서 은별의 가게를 지켜봤다. 처음에는 단순히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어떤 손님이 오는지, 장사가 잘 되는지, 가게 운영은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려고 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 골목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벤치에 앉아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지나갔다. 할아버지들은 정호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고 아주머니들은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었다. 정호는 애매하게 웃으며 그냥 산책하러 왔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낯선 사람에게 친절하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서민 동네만의 예의였다. 정호가 은별의 가게와 골목을 관찰하면서 점차 이 세계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묘사해야 한다. 정호가 직접 나서서 관찰하기로 결심하고 실제로 그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과정을 그려야 한다. 슈퍼 주인 할머니는 특히 정호에게 관심이 많았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는 매일 슈퍼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골목을 지켰다.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무슨 일이 생기는지 모든 걸 꿰뚫고 있었다. 아저씨, 며칠째 여기 앉아 계시네요?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호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이 동네 분위기가 좋아서요. 아이고, 그래요? 우리 동네가 뭐가 좋다고. 다 낡고 후졌는데. 아닙니다. 정이 있어 보여서 좋습니다. 할머니가 씩 웃었다. 그래도 정 하나는 있죠. 다들 오래 살아서 서로 잘 알거든요. 저기 은별이네 분식집도 벌써 5년째예요. 정호의 귀가 번쩍 뜨였다. 은별 씨요? 응, 저 아가씨. 참 착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공짜로도 많이 먹이고 애들한테도 잘해주고 장사가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절대 얼굴 안 찌푸려요. 우리 동네 보물이지. 정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할머니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근데 요새 걱정이에요. 저 건물주가 말이야, 정말 악질이거든. 맨날 트집 잡고 월세도 올리고 은별이 고생 많이 해요. 건물주요? 응. 백상철이라고. 이 골목에 건물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미움 엄청 받아요. 세입자들 쥐어짜고 법적으로 문제없게 딱딱 잘라먹거든. 은별이도 계약 만료되면 쫓겨날지도 몰라요. 정호의 표정이 굳었다.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 그건 정호도 잘 아는 구조였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거래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임대차 계약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했다. 건물주가 원하면 언제든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었고 법은 대부분 소유자 편이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고 말고요. 세상에 나쁜 사람 천지예요. 근데 착한 사람은 손해보고 살게 되어 있다니까. 은별이 같은 애들이 그래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슈퍼 안으로 들어갔다. 정호는 다시 가게를 바라봤다. 은별은 여전히 혼자서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다. 오후에 햇살이 가게 안으로 비쳤고 그녀의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다. 정호는 문득 아내 생각이 났다. 젊었을 때 아내도 은별처럼 열심히 살았다. 시집살이도 힘들었고 남편은 집에 없고 아이 키우며 혼자 버텼다. 정호는 그때 아내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돈만 벌어다 주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나고 나서야 후회했다. 더 많이 대화할 걸, 더 자주 집에 있을 걸, 더 따뜻하게 대할 걸. 은별을 보면서 정호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게 됐다. 만약 아들이 저 여자와 결혼한다면 아들은 자신보다 나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은별은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며칠 더 관찰을 이어갔다. 정호는 점점 더 그 골목에 익숙해졌다. 동네 할아버지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됐고 슈퍼 할머니는 이제 정호를 볼 때마다 오늘도 왔네요? 하며 웃었다. 정호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는 이웃과 인사도 나누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눈인사만 할 뿐
대화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 골목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알았고 서로를 챙겼다. 어느 날 오후 정호는 가게 앞을 지나가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멀리서만 봤는데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었다. 가게 앞을 지나며 슬쩍 안을 들여다봤다. 은별은 주방에서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다. 무와 당근을 썰고 어묵을 펼쳐놓고 떡을 물에 불리고 있었다. 손놀림이 익숙했다. 수년간 같은 일을 반복해온 사람의 움직임이었다. 그때 은별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정호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늦었다. 은별이 가게 밖으로 나왔다.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 동네 사시는 분이세요? 목소리가 밝았다. 경계심 없이 순수한 목소리였다. 정호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아, 네. 그냥 산책하다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아, 그러세요? 요즘 날씨 좋죠? 산책하기 딱 좋은 때예요. 혹시 출근하세요? 저희 가게 점심 드시러 한번 들르세요. 떡볶이 맛있어요. 은별이 환하게 웃었다. 장사를 위한 미소가 아니라 진짜 반가워하는 미소였다. 정우는 멈칫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봬요. 은별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정우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아들이 왜 저 여자를 좋아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갔다. 밝았다. 억지로 만든 밝음이 아니라 본래부터 그런 사람처럼 보였다. 삶이 힘들어도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정우는 골목을 빠져나왔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다. 은별을 실제로 마주하고 나니 더 혼란스러웠다. 서류로만 봤을 때는 간단했다. 학력, 직업, 배경 모두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실제로 보니 그 기준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해서도 정호는 계속 생각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샤워를 하면서도 은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밝은 미소가, 그 따뜻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아들이 저 여자를 선택한 이유를 알겠어. 하지만 그래도 불안했다. 사랑과 결혼은 다른 문제였다. 사랑할 때는 좋지만 실제로 살아가면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 돈 문제, 집 문제, 아이 문제. 그 모든 게 사랑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은별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녀가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 정우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대로 계속 지켜만 볼 수는 없었다. 언젠가는 아들에게 대답해야 했다. 결혼을 허락할 것인지, 끝까지 반대할 것인지.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좀 더 지켜봐야 했다. 은별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부족했다.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걸 봐야 진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정우는 다짐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그리고 확신이 섰을 때 결정하자. 그게 아들을 위한 일이고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우는 골목을 찾았다. 이제는 슈퍼 할머니도 정우를 반갑게 맞이했다. 오늘도 오셨네요? 진짜 우리 동네가 마음에 드나 봐요. 네, 편안합니다. 그럼 됐네요. 편안한 곳이 최고지. 돈 많아도 마음 불편하면 소용없어요. 할머니의 말이 정우의 가슴을 찔렀다. 맞는 말이었다. 정우는 돈은 많았지만 마음은 불편했다. 넓은 집에 혼자 살면서 외로웠고 아들과 갈등하면서 괴로웠다. 반면 이 골목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서로를 챙기며 살았다. 어느 쪽이 더 행복한 삶일까? 정우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가치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공, 돈, 지위. 그게 전부라고 믿었는데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지도 몰랐다. 사람과의 관계, 따뜻한 마음,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게 진짜 행복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다. 정우는 더 지켜보기로 했다. 은별이 정말 아들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단지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건지 확실히 알아야 했다. 그래야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일주일이 더 지났다. 정우는 이제 그 골목의 일상을 거의 다 파악했다. 아침에는 학교 가는 아이들이 지나가고, 오전에는 시장 보러 가는 아주머니들이 오가고, 점심에는 은별의 가게가 북적이고, 오후에는 할아버지들이 평상에 모여 화투를 치고, 저녁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이 돌아왔다. 정우는 점점 더 은별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녀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됐다.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오고 가게를 열고 손님을 맞이했다. 점심시간에는 정신없이 바빴고 오후에는 재고를 정리하고 청소를 했다. 저녁에는 다시 손님들이 찾아왔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았다. 혼자서 모든 걸 하는 게 힘들어 보였지만 은별은 불평하지 않았다. 항상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이했고 아무리 바빠도 친절함을 잃지 않았다. 특히 아이들과 노인들에게는 더 따뜻했다. 어느 날 오후 정우는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는 남자아이가 가게에 들어왔다. 얼굴이 수척하고 옷차림도 낡았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은별에게 다가갔다. 누나, 오늘도 떡볶이 한 줄만 주세요. 은별이 아이를 내려다봤다. 아이의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가 보였다. 500원짜리와 100원짜리가 전부였다. 떡볶이 한 줄 값도 안 되는 돈이었다. 준호야, 오늘 점심 먹었어? 네, 먹었어요. 거짓말인 게 뻔했다. 아이의 눈빛이 배고픔으로 가득했다. 은별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특별히 서비스야. 떡볶이에 튀김도 같이 줄게. 진짜요? 근데 돈이. 괜찮아. 누나가 오늘 기분 좋아서 그래. 여기 앉아. 은별은 떡볶이 한 그릇을 푸짐하게 담았다. 떡도 많이 넣고 어묵도 넣고 튀김도 3개나 얹었다. 아이는 눈이 동그래져서 그 그릇을 받아들었다. 고맙습니다. 아이가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며 은별의 표정이 안타까워 보였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고 주방으로 돌아가 다른 일을 했다. 정우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다. 가슴이 먹먹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며칠 뒤에는 할머니 한 분이 가게에 들어왔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 할머니였다. 은별이 반갑게 맞이했다. 할머니, 오늘은 뭐 드실래요? 아이고, 그냥 김밥 한 줄만 싸줘. 할머니, 요즘 입맛 없으시죠? 제가 미역국 끓여뒀는데 같이 드세요. 아니야, 괜찮아. 김밥만 줘. 할머니, 제가 먹으려고 끓인 건데 혼자 먹기 많아요. 같이 드셔요. 은별은 할머니를 자리에 앉히고 김밥과 미역국을 함께 내왔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결국 감사하게 받아 먹었다. 계산할 때도 은별은 김밥값만 받았다. 할머니가 나가고 나서 정우는 은별이 혼자 조용히 한숨 쉬는 걸 봤다. 힘들어 보였지만 후회하는 표정은 아니었다. 정우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은별은 장사꾼이 아니었다. 장사를 잘하려면 이익을 따져야 하는데 그녀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
정호의 관점에서 보면 비효율적이었다. 공짜로 음식을 주고 손해를 감수하고 그런 식으로 장사하면 결국 망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은별을 사랑했다. 슈퍼 할머니도 골목 할아버지들도 학교 가는 아이들도 모두가 은별을 좋아했다. 그녀의 가게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쉼터 같았다. 외로운 노인들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배고픈 아이들이 와서 밥을 먹고 힘든 일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받았다. 정호는 문득 자신의 회사를 떠올렸다. 정호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항상 효율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했고 능력 없는 직원은 해고했고 감정보다는 숫자를 중시했다. 그래서 회사는 성장했지만 직원들이 정호를 사랑했을까? 퇴직한 후에도 연락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반면 은별은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그녀가 힘들 때 동네 사람들이 도와줄 것이고 그녀가 어려울 때 누군가 손을 내밀 것이다. 그게 더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어느 날 저녁 정호는 처음으로 가게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지금까지는 멀리서만 봤는데 직접 음식을 먹어보고 싶었다. 저녁 7시쯤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을 골라 가게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은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정호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메뉴판을 보니 가격이 저렴했다. 떡볶이 3,000원, 김밥 2,500원, 튀김 500원. 강남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이었다. 뭐 드실래요? 은별이 다가와 물었다. 정호는 얼굴을 들지 않고 대답했다. 떡볶이 하나 하고 김밥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나올게요. 은별이 주방으로 들어갔다. 떡볶이를 볶는 소리, 김밥을 써는 소리가 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이 나왔다. 떡볶이는 빨갛게 물들었고 김밥은 정갈하게 썰어져 있었다. 맛있게 드세요. 정호는 조심스럽게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맵지만 단맛도 있었다. 싸구려 맛이 아니라 정성이 들어간 맛이었다. 재료를 아끼지 않고 넣은 게 느껴졌다. 김밥도 마찬가지였다. 속재료가 풍성했고 밥도 적당히 간이 배어 있었다. 정호는 한동안 말없이 음식을 먹었다. 오랜만에 먹는 분식이었다. 젊었을 때는 자주 먹었지만 성공하고 나서는 이런 음식을 먹을 일이 없었다. 고급 레스토랑, 일식집, 한정식만 다녔다. 하지만 이 소박한 떡볶이가 어째서인지 더 맛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했다. 5,500원이었다. 정호는 10,000원짜리를 내밀었다. 거스름 돈 여기 있습니다. 은별이 4,500원을 내밀었다. 정호는 그 돈을 받으며 은별의 손을 봤다. 거칠었다. 주방일을 하느라 손이 트고 상처도 있었다. 젊은 여자의 손이라고 하기엔 너무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정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가게를 나왔다. 밖으로 나오니 가슴이 답답했다. 은별의 손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다. 저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 돈도 별로 못 벌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 그게 정말 현명한 선택일까? 정호는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생각했다. 은별은 좋은 사람이다. 그건 확실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며느리가 되는 건 아니다. 결혼 생활은 인품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경제력도 필요하고 교육 수준도 필요하고 집안도 중요하다. 하지만 정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 내가 평생 믿어온 기준이 사실은 잘못된 걸지도 몰라. 그 목소리가 점점 커졌지만 정호는 애써 무시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좀 더 지켜봐야 했다. 그날 이후로도 정호는 계속 골목을 찾았다. 이제는 동네 사람들도 정호를 알아봤다. 또 오셨네요 하며 반갑게 인사했고 정호도 자연스럽게 대응했다. 마치 이 골목의 일원이 된 것처럼. 하지만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은별의 가게 앞에 남자 한 명이 서성거렸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정장을 입었지만 품위가 느껴지지 않았다. 눈빛이 날카로웠고 표정이 차가웠다. 남자는 가게 안을 들여다보더니 은별에게 손짓을 했다. 은별이 밖으로 나왔고 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멀리서 봐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은별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남자는 계속 뭔가 말했고 은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남자가 화난 듯 손을 휘저으며 돌아서서 떠났다. 정우는 슈퍼 할머니에게 물었다. 저 남자 누굽니까? 할머니가 인상을 찌푸렸다. 백상철이요. 이 건물 주인. 저 악질 같은 놈이 또 은별이한테 뭐라고 했나 봐요. 무슨 일입니까? 몰라요. 근데 요즘 자꾸 트집을 잡아요. 월세 올리겠다. 건물 고치겠다. 뭐 핑계 대면서. 사실 은별이 내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입자들 다 내보내고 건물 팔려고 하는 거지. 정호의 미간이 좁혀졌다. 재개발. 그 단어는 정호에게도 익숙했다. 부동산 업계에서 재개발만큼 큰 돈이 오가는 게 없었다. 건물주들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건물을 비운 뒤 개발업자에게 팔았다. 세입자들의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럼 은별 씨는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야죠. 다른데 가게 얻어야 하는데 요즘 권리금도 비싸고 월세도 비싸서 쉽지 않을 거예요. 은별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정호도 무거운 마음으로 은별의 가게를 바라봤다. 은별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다.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로 묵묵히 주방에서 일했다. 며칠 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가게 전기가 나갔다. 한여름도 아니고 한겨울도 아닌 시기였는데 갑자기 전기가 끊겼다. 은별은 당황해서 전기회사에 전화했지만 건물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가게만 끊겼다고 했다. 건물주가 조치를 취한 거였다. 정우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은별은 홀로 가게 안에 앉아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냉장고가 꺼졌고 조명도 나갔고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을 받을 수 없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게 앞에 섰다. 은별아, 이거 백상철이가 또 장난질한 거 아니냐? 분명 그럴 거예요. 저 인간이 맨날 이러잖아요. 신고해야 돼. 이건 명백한 영업방해야. 하지만 은별은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없어요. 건물주가 정기 점검 중이라고 하면 끝이에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도 없고 사람들이 분노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결국 은별은 그날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이런 식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건 비겁한 짓이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하면서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서 세입자를 압박하는 수법. 정우도 사업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다. 전기는 이틀 뒤에야 다시 들어왔다. 하지만 그 이틀 동안 은별은 장사를 못해서 손해를 봤다. 냉장고 속 재료도 상했고 손님들도 발길을 끊었다. 겨우 가게를 다시 열었지만 은별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은별에게 돈을 주자니 자존심 상할 것 같았고
백상철을 직접 만나자니 신분이 드러날 것 같았다. 정호는 고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호는 백상철이 다시 나타나는 걸 봤다. 이번에는 구청 직원처럼 보이는 사람과 함께였다. 둘이 가게 앞에서 뭔가 재고 있었다. 은별이 밖으로 나왔다. 무슨 일이세요? 백상철이 차갑게 말했다. 건물 안전 점검이야. 가게 내부 좀 봐야겠어. 갑자기요? 미리 연락을 주셔야죠. 법적으로 건물주는 언제든 점검할 수 있어. 문 열어줘. 은별은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열었다. 백상철과 직원이 안으로 들어가 이것저것 살폈다. 벽을 두드려보고 천장을 올려다보고 가스배관을 확인했다. 그리고 나오더니 말했다. 가스배관이 노후됐어. 교체 공사 들어가야 해. 다음 주부터 공사 시작할 테니까 그때는 가게 못 열어. 네. 그럼 장사는 어떻게 해요?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안전이 먼저지. 공사 기간은 한 2주 정도 걸릴 거야. 2주. 그 기간 동안 가게를 못 열면 은별은 수입이 전혀 없다. 월세는 밀리고 생활비도 없고 재료비도 못 낸다. 명백한 압박이었다. 건물주님, 정말 꼭 지금 해야 하나요? 조금만 미뤄주시면 안 될까요? 백상철이 비웃었다. 미루면 뭐해? 어차피 계약 만료되면 나가야 할 거 아냐. 차라리 지금 나가는 게 나을걸. 내가 다른 자리 알아봐 줄 수도 있어. 좋은 조건으로. 은별의 얼굴이 굳었다. 백상철의 의도를 알아챈 것이다. 가게를 포기하고 나가라는 뜻이었다. 생각해 볼게요. 생각? 뭘 생각해? 어차피 선택권 없잖아. 나가든지 아니면 공사 기간 동안 버티든지. 내 맘대로 해. 백상철이 비웃으며 떠났다. 은별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정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건 불공평한 싸움이었다. 힘없는 세입자와 교활한 건물주의 대결. 법은 건물주 편이었고 돈도 건물주 편이었다. 은별은 아무리 선하고 열심히 살아도 이길 수 없는 게임에 갇혀 있었다. 정호는 슈퍼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저 백상철이라는 사람, 다른 세입자들한테도 저렇게 합니까? 당연하죠. 이미 몇 명 쫓아냈어요. 다들 버티지 못하고 나갔죠. 은별이도 곧 나갈 것 같아요. 저렇게 괴롭히는데 어떻게 버텨요?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없어요. 다 합법적으로 하니까. 건물 안전 점검, 시설 보수, 다 명분이 있잖아요. 세입자가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정호는 이를 악물었다. 합법적이라고 해서 정당한 건 아니었다. 약자를 괴롭히는 건 분명 잘못된 일이었다. 누군가 나서야 했다. 은별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날 저녁 정호는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서재에 앉았다. 책장에 꽂혀 있던 법률 서적을 꺼냈다. 부동산 관련 법, 임대차 계약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정호는 밤새도록 책을 읽었다. 백상철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였다. 책을 읽으면서 정호는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이런 쪽에 서 있었다는 걸. 건물주 편, 강자 편, 돈 있는 쪽 편. 약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은별을 보면서 정호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게 됐다. 다음 날 정호는 다시 골목을 찾았다. 이번에는 관찰만 하러 온 게 아니었다. 행동할 준비가 돼 있었다. 은별을 도와줄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단지 아들의 결혼 상대라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은별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정호는 가게 앞을 지나며 은별을 봤다.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힘든 상황에서도 손님들에게 밝게 인사했다.
그 모습이 정호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런 사람이 무너지면 안 됐다. 세상에는 은별 같은 사람이 더 많아야 했다. 정호는 결심했다. 백상철을 막겠다고. 어떻게든 은별을 도와주겠다고. 그게 옳은 일이었고 해야 할 일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백상철의 말대로 가스배관 공사가 시작됐다. 작업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가게 앞에 나타나 공사 장비를 설치했다. 소음이 심했고 먼지가 날렸고 손님들이 가게에 접근할 수 없었다. 은별은 어쩔 수 없이 임시 휴업 안내문을 붙였다. 정호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다. 공사는 필요 이상으로 느리게 진행됐다. 작업자들은 천천히 움직였고 점심시간은 길게 가졌고 오후에는 일찍 철수했다. 의도적으로 공사 기간을 늘리는 것처럼 보였다. 은별은 매일 가게 앞에 나와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언제쯤 끝나느냐고 물어봤지만 작업자들은 애매하게 대답했다. 글쎄요, 배관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아서요.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됐다. 수입이 끊겼다. 은별은 아침마다 시장에 나가지 않았다. 재료를 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집에서 방만 지켰다. 처음 며칠은 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몸도 피곤했고 잠도 부족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이 커졌다. 월세 날짜가 다가왔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 턱없이 부족했다. 공사 기간 동안 장사를 못한 손해가 컸다. 은별은 조부모가 남겨준 적금을 깨야 하나 고민했다. 그 돈은 나중을 위해 아껴두려고 했던 돈이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월세를 내지 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었다. 정호는 은별의 표정이 날마다 어두워지는 걸 봤다. 처음에는 그래도 웃으려고 애썼다. 동네 사람들이 은별아, 괜찮아? 라고 물으면 네, 괜찮아요 하며 웃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웃음도 사라졌다. 표정이 굳어지고 눈빛이 흐려지고 걸음걸이도 무거워졌다. 공사 10일째 되던 날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수도관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다. 공사 중에 뭔가 잘못 건드린 것 같았다. 가게 안으로 물이 스며들었고 바닥이 젖었고 벽지가 눅눅해졌다. 은별이 황급히 작업자들을 불렀다. 여기 물이 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작업자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아, 공사 중에 그럴 수 있어요. 수도관도 낡았네요. 이것도 같이 고쳐야겠어요. 그럼 더 오래 걸린다는 말이에요? 어쩔 수 없죠.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은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더 오래 걸린다는 건 수입이 더 오랫동안 끊긴다는 의미였다. 이미 한계였는데 더 버틸 자신이 없었다. 그날 저녁 정호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골목에 남아 있었다. 공사가 끝나고 작업자들이 떠난 뒤 골목은 조용해졌다. 은별의 가게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하지만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핸드폰 불빛인 것 같았다. 정호는 조심스럽게 가게 쪽으로 다가갔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은별이 가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무릎을 끌어안고 얼굴을 묻은 채 어깨가 떨렸다. 울고 있었다. 정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금까지 은별이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웃었다. 손님들 앞에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혼자 있을 때도 애써 웃으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은별의 흐느낌이 조용한 골목에 울렸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자신의 가게 안에서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정호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위로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자신이 누군지 밝힐 수 없었고 왜 여기 있는지 설명할 수도 없었다. 정우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은별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떡하죠? 제가 지킬 수가 없어요. 이 가게를. 은별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우는 그제야 알았다. 이 가게가 은별에게 어떤 의미인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었다. 조부모의 유산이었고 추억이었고 삶의 전부였다. 은별은 이 작은 가게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손님 하나하나에게 정성을 다하고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애쓰고.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한 사람의 탐욕 앞에서는 무력했다. 백상철이라는 건물주 한 명이 은별의 삶을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었다. 합법적으로, 교묘하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방식으로. 정호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30년 전 자신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작은 물류회사를 차렸지만 자금이 부족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담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호는 절망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다. 그때 한 사업가가 나타났다.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자가 엄청났다. 정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돈을 빌렸고 사업을 시작했고 다행히 성공했다. 1년 만에 돈을 갚고 독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1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무도 몰랐다. 매달 이자를 갚느라 밤잠을 설쳤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만약 사업이 실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빚더미에 앉아서 인생이 망가졌을 것이다. 정우는 운이 좋았다. 하지만 모두가 운이 좋은 건 아니었다. 은별처럼 열심히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운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정우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다. 성공하고 나서 자신은 어떤 사람이 됐나? 은별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줬나? 아니었다. 오히려 외면했다. 회사를 키우면서 수많은 하청업체와 거래했다. 그 중에는 정우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망한 업체도 있었다. 정우는 그저 시장 논리라고 생각했다. 약한 업체는 도태되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약한 업체 뒤에는 은별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 정우의 한마디 결정이 그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을 것이다. 정우는 자신이 평생 저지른 잘못들이 떠올랐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했다. 사람도 관계도 감정도. 숫자만 보고 결정했고 효율만 따졌고 이익만 추구했다. 그래서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을까. 은별의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기운이 빠진 것 같았다. 은별은 천천히 일어나 얼굴을 닦았다. 그리고 가게를 둘러봤다. 낡은 테이블, 오래된 주방기구, 손때 묻은 계산대. 모든 게 추억이었고 동시에 부담이었다. 은별은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을 보니 힘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다. 아마 백상철일 것이다. 항복하는 전화일지도 모른다. 알겠어요. 나갈게요. 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대로 두면 은별은 정말 무너질 것이다. 가게를 잃고 꿈을 잃고 살아갈 의욕마저 잃을 것이다. 그리고 그건 단지 은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골목 전체의 문제였다. 은별이 떠나면 동네 아이들은
어디서 밥을 얻어먹을까? 외로운 노인들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눌까? 은별은 단지 분식집 사장이 아니라 이 골목의 버팀목이었다. 정우는 결심했다.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 없었다. 행동해야 했다. 백상철을 막아야 했다. 어떻게든 은별을 도와줘야 했다. 정우는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왔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돈을 주는 건 임시 방편이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다. 백상철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했다. 집에 도착해서 정우는 서재로 들어갔다. 책장에서 법률 서적을 꺼내고 컴퓨터를 켰다. 백상철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의 부동산 거래 내역, 세금 납부 기록, 과거 소송 이력. 정우는 사업가로서 쌓아온 인맥을 동원했다. 몇 통의 전화를 걸어 정보를 모았다. 조사할수록 백상철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탈세 의혹, 불법 증축, 허위 계약. 법망을 교묘히 피해왔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점이 많았다. 정우는 메모를 시작했다. 하나하나 증거를 정리했다. 이 자료를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세웠다. 밤이 깊어갔다. 정우는 잠을 자지 않았다. 새벽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계획을 다듬었다. 백상철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았다. 합법적으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정우는 마침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이제 실행만 남았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은별의 울던 모습이 떠올랐다. 정우는 다짐했다. 다시는 은별이 그렇게 울지 않게 만들겠다고. 약자가 짓밟히는 걸 막겠다고. 이번만큼은 자신이 오른편에 서겠다고. 공사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다. 은별의 가게는 여전히 문을 열지 못했다. 공사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은별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 월세를 내지 못했고 백상철은 독촉 전화를 하루에도 몇 번씩 걸었다. 정우는 그 기간 동안 조용히 움직였다. 백상철의 건물들을 하나하나 조사했다. 구청에 가서 건축허가 내역을 확인했고 세무서 지인에게 연락해서 세금 납부 기록을 입수했고 과거 세입자들을 찾아가 증언을 받았다. 모든 작업을 은밀하게 진행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우는 백상철이 다시 은별의 가게에 나타나는 걸 봤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가게 문을 두드렸고 은별이 나왔다. 둘은 가게 밖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정우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봤다. 두 사람의 대화가 조금씩 들렸다. 은별 씨, 이제 결정할 때가 됐죠? 백상철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은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공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배관 상태가 정말 심각하더라고. 한 달은 더 걸릴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버틸 거예요? 내가 좋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여기서 나가는 대신 내가 다른 자리를 알아봐 줄게요. 권리금도 좀 쳐줄 수 있고. 은별이 고개를 저었다. 저는 여기서 계속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여기가 뭐가 좋다고. 낡은 건물에 좁은 가게에 손님도 많지 않잖아요. 다른 데 가면 훨씬 나을 텐데. 여기는 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던 동네예요. 이 사람들이 다 저를 키워주셨고 이 가게는 그분들의 유산이에요. 포기할 수 없어요. 백상철이 비웃었다. 유산? 이게 무슨 유산이에요? 빚덩이지. 이 가게 해봤자 얼마나 남아요? 월세 내고 재료비 내고 공과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차라리 접는 게 나아요. 그래도 이곳은 제가 있을 곳이에요.
고집 부리다가 나중에 더 큰 손해 봐요. 지금은 내가 권리금이라도 쳐주겠다고 하지만 시간 지나면 그것도 없어요. 계약 만료되면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은별의 입술이 떨렸다. 백상철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았다. 계약 기간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 기간이 지나면 백상철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었다. 생각해 보세요. 내일까지 대답 주세요. 백상철이 돌아서려다가 멈췄다. 그리고 다시 은별을 돌아봤다. 아, 참. 한 가지 방법이 더 있긴 해요. 은별이 고개를 들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다. 내가 계약을 연장해 줄 수도 있어요. 조건만 맞으면. 조건이요? 백상철이 씩 웃었다. 그 웃음이 섬뜩했다. 내 조카가 이 근처에서 치킨집을 하나 열려고 하거든요. 은별 씨가 그쪽 주방에서 일해주면 어떨까요? 물론 월급은 최저시급이고 가게 월세는 그대로 내야 하지만 그러면 계약은 연장해 줄 수 있어요. 은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러니까 제 가게 월세는 그대로 내면서 다른 곳에서 일을 더 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가게는 저녁에만 열고 낮에는 치킨집에서 일하면 되잖아요. 하루 8시간만 일하면 돼요. 그럼 나도 도와주는 셈이고 은별 씨도 수입이 생기고 일석이조죠. 은별이 계산해봤다. 새벽부터 가게 재료 준비하고 낮에는 치킨집에서 8시간 일하고 저녁에는 자기 가게 운영하면 하루에 거의 18시간을 일해야 했다. 잠잘 시간도 없었다. 몸이 버틸 수 없는 조건이었다. 그건 너무 무리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일해요? 왜요? 점잖아요. 몇 년만 고생하면 되죠. 아니면 가게 포기하든가. 선택은 은별 씨 몫이에요. 백상철은 은별을 착취하려는 속셈이 뻔했다. 공짜로 노동력을 얻고 동시에 월세도 받고 은별이 버티다 쓰러지면 그때 내쫓으면 그만이었다. 은별이 뒤로 물러났다. 손이 떨렸고 눈빛이 흔들렸다. 백상철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생각해봐요. 가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법이 있으면 써야죠. 내 제안 괜찮잖아요? 은별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다. 안 돼요. 뭐가? 그렇게까지 해서 가게를 지키고 싶지 않아요. 백상철의 표정이 굳었다. 왜 안 돼요? 가게 지키고 싶다고 했잖아요. 가게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답게 사는 게 먼저예요.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답게 산다고? 웃기는 소리 하네.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다들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편하게만 살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 지켜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가게를 잃더라도 가난하게 살더라도 제 건강과 존엄은 지키고 싶어요. 은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백상철은 비웃었다. 존엄? 존엄 가지고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월세 낼 수 있어요? 현실을 봐요, 은별 씨. 현실을 보니까 더욱 그래야 해요. 이렇게 무리하면 몸이 망가져요. 그럼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키우지 않으셨어요. 백상철이 혀를 찼다. 후회할 거예요. 마지막 기회였는데. 후회 안 해요.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해요. 백상철이 돌아섰다. 화난 표정으로 골목을 빠져나갔다. 은별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온몸이 떨렸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믿기지 않는 것 같았다. 정호는 모퉁이에서 그 모든 걸 지켜봤다. 가슴이 미어졌다. 은별이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지 깨달았다.
가게를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자신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정호의 손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백상철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비열한지 확인했다. 약자를 이용해 착취하려는 더러운 인간. 법망을 피하면서 온갖 추악한 짓을 다하는 인간. 정호는 결심을 굳혔다. 백상철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저런 인간이 계속 승리하는 세상이어서는 안 됐다. 은별 같은 사람이 보호받아야 하는 세상이 돼야 했다. 은별은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정호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지만 고개는 떨어지지 않았다. 은별은 끝까지 자신을 지켰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정호는 알았다. 정호는 과거를 떠올렸다. 자신도 비슷한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다. 사업 초기 한 거래처가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했다.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면 계약해주겠다. 납품 가격은 원가 이하로 낮추고 대금 지급은 6개월 뒤로 미루고 그 사이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정호가 떠안으라는 조건이었다. 정호는 그때 거절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계산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조건으로는 회사가 망할 게 뻔했다. 하지만 은별의 선택은 달랐다. 그녀는 계산을 따진 게 아니었다. 옳고 그름을 선택한 것이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정호는 자신이 평생 놓쳤던 걸 깨달았다. 옳고 그름. 그건 정호에게 중요한 기준이 아니었다. 이익과 손해, 효율과 비효율, 성공과 실패. 그게 정호의 기준이었다. 하지만 은별은 달랐다. 그녀에게는 돈보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다. 정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다. 평생 믿어온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다. 은별은 학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지만 정호보다 훨씬 더 고귀한 사람이었다. 정호는 슈퍼로 걸어갔다.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할머니, 은별 씨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그러게요. 저 아이가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어요. 백상철이 그냥 두지 않을 텐데. 누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백상철은 돈도 많고 힘도 있는데. 정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방법은 있습니다. 항상. 할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정호를 바라봤다. 하지만 정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은별의 가게를 바라볼 뿐이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골목에 석양빛이 비쳤다. 은별의 가게 창문에도 노을이 반사됐다. 정호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다. 내일부터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은별은 아직 모르지만 누군가 그녀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정호는 골목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정호는 다시 한번 계획을 점검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실행만 남았다. 백상철은 곧 자신이 무엇을 잃게 될지 알게 될 것이다. 정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별이 백상철의 제안을 거절하는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그 단호한 목소리, 떨리면서도 굽히지 않던 의지. 정호는 평생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아니, 보고도 무시했는지도 몰랐다. 새벽 4시, 정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다. 책장 앞에 섰다. 수십 년간 모아온 경영서적, 자기계발서, 성공 법칙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정호는 그중 한 권을 꺼냈다. 승자의 사고방식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젊었을 때 탐독했던 책이었다.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성공하려면 감정을 배제하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라. 약한 자는 도태되는 게 자연의 법칙이다. 정우가 평생 믿어온 내용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읽으니 낯설었다. 아니, 불편했다. 이게 정말 옳은 말일까? 정우는 책을 덮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빌딩 숲 사이로 해가 떠올랐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정우의 마음은 무거웠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신념이 무너지고 있었다. 학력, 배경, 경제력. 그게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었다.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능력이 없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은별을 보면서 깨달았다. 그건 틀렸다. 완전히 틀렸다. 은별은 게으르지 않았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손님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단지 운이 없었을 뿐이었다. 조부모 밑에서 자라 대학에 갈 기회가 없었고 가난한 환경에서 시작해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 정우는 자신의 성공도 다시 생각하게 됐다. 정말 자신의 능력 때문에 성공한 걸까? 아니었다. 운도 있었다. 때를 잘 만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만약 은별처럼 조부모 밑에서 자라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아무 연줄도 없었다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다. 정우는 서재 책상에 앉았다. 백상철에 대해 조사한 자료들이 정리돼 있었다. 탈세 내역, 불법 증축 건물, 허위 계약서, 피해를 본 세입자들의 증언. 모든 게 갖춰져 있었다. 이 자료를 적절한 곳에 제보하면 백상철은 끝이었다. 세무조사가 들어가고 건축법규 위반으로 고발되고 소송에 휘말릴 것이다. 하지만 정우는 망설였다. 백상철을 무너뜨리는 게 정말 옳은 일일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우 자신도 과거에 비슷한 짓을 하지 않았나? 세금을 줄이기 위해 편법을 쓰고 하청업체를 쥐어짜고 약한 경쟁자를 짓밟았다. 백상철과 뭐가 다른가? 정우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20년 전에 쓴 일기였다. 회사가 성장하던 시기였다. 일기를 펼쳐 읽었다. 오늘 하청업체 사장이 찾아와 울었다. 단가를 더 올려달라고. 현재 가격으로는 적자라고. 하지만 거절했다. 시장이 원래 그런 거다. 약한 업체는 도태되는 게 맞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 정우는 일기를 읽으며 치가 떨렸다. 그 하청업체 사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50대 중반의 남자였다.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다. 그가 정우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애원했다. 사장님, 직원들 월급도 못 줬어요. 제발 단가 좀 올려주세요. 그때 정우는 냉정하게 거절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가격이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업체는 6개월 뒤에 망했다. 정우는 그저 새로운 하청업체를 찾았을 뿐이었다. 그게 자신이었다. 백상철과 다를 게 없었다. 아니, 어쩌면 더 나빴다. 백상철은 적어도 자기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정우는 그게 옳다고 믿었다. 시장 논리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했다. 정우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부끄러웠다. 평생 살아온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했다. 성공했지만 그 성공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고통 위에 세워진 건지 이제야 깨달았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내는 늘 정우에게 말했다. 당신은 너무 차가워요. 사람을 숫자로만 봐요. 그러다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정우는 그 말을 무시했다. 아내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내가 옳았다. 정우는 사람을 숫자로 봤다. 이력서의 학력난, 통장의 잔고, 계약서의 금액. 그게 전부였다. 그 사람의 마음, 고통, 꿈, 인생.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정우는 아들에게 한 말들이 떠올랐다. 사람은 환경을 못 벗어나. 학력도 환경이고 직업도 환경이야. 분식집 사장과 결혼하면 평생 고생한다. 그 말이 얼마나 오만한 소리였는지 이제야 알았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었다. 선택이 사람을 만드는 거였다. 은별은 힘든 환경에서도 선한 사람으로 남기로 선택했다. 가난해도 남을 돕고 힘들어도 웃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존심을 지켰다. 그게 진짜 인간의 가치였다. 반면 정우는 좋은 환경에서도 냉정한 사람이 됐다. 돈이 많아도 인색했고 성공했어도 교만했고 권력이 있어도 약자를 배려하지 않았다. 환경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다. 정우는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섰다. 68세의 늙은 얼굴이 비쳤다. 주름이 깊었고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눈빛은 피곤했다. 이게 정말 성공한 사람의 얼굴일까? 아니었다. 외로운 사람의 얼굴이었다. 후회 많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정우는 결심했다. 이제부터 다르게 살겠다고. 평생 쌓아온 신념을 버리기로 했다. 쉽지 않겠지만 바뀌어야 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첫 번째 할 일은 은별을 돕는 것이었다. 백상철을 무너뜨리고 은별이 가게를 지키게 해줘야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에게 사과하는 것이었다. 도연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은별과의 결혼을 축복해줘야 했다. 정우는 책상으로 돌아와 백상철 자료를 다시 펼쳤다. 이제 망설이지 않았다. 해야 할 일이 명확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 약자를 보호하는 것. 그게 정우가 남은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이었다. 전화기를 들었다. 구청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 인맥이었다. 김 과장 나야. 제보할 게 있어. 불법 건축 물건인데 자료 보내줄게. 조사 좀 들어가줘. 두 번째 전화는 세무서 지인에게 걸었다. 박 선배, 탈세 의심 사례 있어. 자세한 내용 이메일로 보낼게. 전화를 끊고 정우는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모든 자료를 첨부했다. 백상철의 탈세 내역, 불법 건축 증거, 세입자 괴롭힘 증언. 꼼꼼하게 정리해서 보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니 가슴이 후련했다. 처음으로 옳은 일을 한 기분이었다. 돈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저 정의를 위해 움직인 것이었다. 창밖이 완전히 밝았다. 아침이 왔다. 정우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보니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어제와 같은 사람이지만 뭔가 다른 사람 같았다. 더 편안해 보였다. 더 인간적으로 보였다. 정우는 집을 나섰다. 오늘은 골목에 가지 않기로 했다. 백상철에게 조사가 들어가면 골목이 시끄러워질 것이다. 정우가 거기 있으면 의심받을 수도 있었다. 조용히 집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며칠 뒤 뉴스가 터졌다.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다. 부동산 업자 탈세 및 불법 건축 적발. 백상철의 이름이 나왔다.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고 구청에서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과태료만 수억 원이었다. 정우는 신문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시작됐다. 백상철의 몰락이 시작됐다. 이제 더 이상 은별을 괴롭힐 수 없을 것이다. 백상철에게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구청에서도 불법 건축물 조사가 들어갔다. 그의 건물 여러 채가 문제가 됐다. 무허가 증축, 용도 변경 미신고, 안전기준 미달. 쌓여온 위반 사항들이 한꺼번에 터졌다. 백상철은 당황했다.
지금까지 잘 피해왔는데 갑자기 왜 조사가 들어온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구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쥐어주려 했지만 이번에는 먹히지 않았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일이라 공무원들도 어쩔 수 없었다. 며칠 안에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다. 수억 원이었다. 게다가 불법 증축 부분을 철거하라는 명령도 내려왔다. 백상철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버티려고 했지만 증거가 명확해서 승산이 없었다. 정우는 조용히 그 과정을 지켜봤다.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고 관련 소식을 모았다. 백상철의 사업이 무너지는 걸 확인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정우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과거 백상철에게 피해를 본 세입자들을 찾아냈다. 그들에게 연락해서 증언을 부탁했다. 처음에는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우는 설득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백상철은 이미 조사를 받고 있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둘씩 피해자들이 모였다. 월세를 올려 쫓겨난 사람, 보증금을 떼인 사람, 부당한 공사비를 청구받은 사람, 모두 백상철의 피해자였다. 정우는 그들의 증언을 모아서 법률지원단체에 넘겼다. 집단 소송이 준비됐다. 백상철은 사방에서 고발당했다. 세무서, 구청, 법원, 모든 곳에서 조사와 소송이 진행됐다. 그는 버틸 수 없었다. 변호사 비용도 감당할 수 없었고 과태료도 낼 돈이 없었다. 결국 건물 몇 채를 금매로 팔아야 했다. 은별의 가게가 있는 건물도 매각됐다. 새 건물주는 백상철과 달랐다. 정상적인 가격에 정상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해줬다. 은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공사도 마침내 끝났다. 사실 공사는 일주일이면 충분한 작업이었다. 나머지 시간은 백상철이 의도적으로 늘린 것이었다. 새 건물주는 즉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지시했고 며칠 만에 모든 게 정리됐다. 은별의 가게가 다시 문을 열었다. 한 달 만이었다. 동네 사람들이 반겨줬다. 은별아, 오래 기다렸어. 다시 보니 반갑네. 아이들도 달려왔다. 누나, 떡볶이 먹고 싶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하나둘씩 찾아왔다. 정우는 멀리서 그 광경을 봤다. 은별이 웃고 있었다. 힘든 시간을 버텨낸 뒤의 웃음이었다. 환하고 아름다웠다. 골목에 다시 활기가 돌았다. 음식 냄새가 퍼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슈퍼 할머니가 정우를 봤다. 아저씨, 들었어요? 백상철이 망했대요. 그래요? 응, 세무조사 받고 건물도 다 팔았대요. 제대로 혼났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누가 제보한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한 일이에요. 정우는 조용히 웃었다.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법입니다. 그러게요. 은별이 같은 애들이 잘 돼야 해요. 그래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의 말이 맞았다. 착한 사람이 보호받는 세상이 돼야 했다. 약자가 짓밟히지 않는 세상이 돼야 했다. 며칠 뒤 정우는 은별의 가게에 다시 들어갔다. 점심시간이라 손님들로 붐볐다. 정우는 구석자리에 앉아 떡볶이를 주문했다. 네, 금방 나올게요. 은별의 목소리가 들렸다. 밝고 활기찼다. 예전의 은별로 돌아온 것 같았다. 아니, 더 강해진 것 같았다. 힘든 시간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느껴졌다. 떡볶이가 나왔다. 여전히 맛있었다. 정성이 들어간 맛이었다. 정우는 천천히 먹으며 생각했다. 이 작은 가게를 지켜냈다. 백상철을 무너뜨렸다. 정의가 승리했다. 하지만 정우는 자신을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다. 아니,
오히려 늦었다. 진작에 이렇게 살았어야 했다. 평생 약자를 외면하고 살다가 이제야 눈을 뜬 것이었다. 정우는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섰다. 은별이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정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말없이 골목을 빠져나왔다. 이제 마지막 일이 남았다. 아들에게 전화하는 것. 집으로 돌아와 정우는 한참을 망설였다.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내가 틀렸다고? 은별과 결혼해도 좋다고? 결국 정우는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도연이 받았다. 아버지, 도연아, 무슨 일이세요? 정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다. 은별 씨, 좋은 사람이더라. 전화 너머로 도연의 숨소리가 들렸다. 놀란 것 같았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직접 봤다. 어떤 사람인지. 내 선택이 옳았어. 정말이세요? 응. 이번엔 내가 맞다. 결혼해라. 아버지가 축복할게. 전화 너머로 도연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정우의 눈가도 뜨거워졌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늦게 깨달았어.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은별 씨한테 한번 인사하고 싶다. 언제 시간 되니? 금방 약속 잡을게요. 은별이도 엄청 기뻐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정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남자는 쉽게 울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우는 것 같았다. 후회와 안도가 섞인 눈물이었다. 평생을 틀리게 살았다는 후회.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안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 같았다. 일주일 뒤 정우는 도연과 은별을 만났다. 장소는 은별의 분식집이었다. 저녁 시간이 지나 손님이 없을 때였다. 정우는 평소처럼 낡은 점퍼를 입고 갔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도연과 은별이 일어나 인사했다. 아버지,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아버님. 은별의 목소리가 떨렸다. 긴장한 것 같았다. 정우는 천천히 다가가 은별을 바라봤다. 몇 주 동안 멀리서만 봤던 얼굴을 이제 가까이서 보니 더 선해 보였다. 은별 씨,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은별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저를 아세요? 응, 사실은 한동안 이 동네를 다녔습니다. 은별 씨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도연도 놀랐다. 아버지가요? 그래. 며칠 전까지 이 동네를 왔다 갔다 했어. 슈퍼 할머니도 알고 골목 할아버지들도 알아. 은별이 눈을 크게 떴다. 그럼 혹시 자주 벤치에 앉아 계셨던 분이? 맞습니다. 은별이 손으로 입을 가렸다. 기억나는 것 같았다. 멀리서 자주 보이던 낯선 남자. 동네 사람들과 조용히 이야기 나누던 사람. 그게 도연의 아버지였다. 정우는 의자에 앉았다. 도연과 은별도 앉았다. 정우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은별 씨를 처음 봤을 때 아버지는 확신했습니다. 안 되는 결혼이라고. 학력도 배경도 경제력도 부족하다고. 하지만 보면 볼수록 아버지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은별이 눈물을 글썽였다. 은별 씨는 아버지가 평생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착한 사람입니다. 가난해도 남을 돕고 힘들어도 웃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이에요. 아버님, 아버지가 미안합니다.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미안해요.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정호는 은별을 다시 바라봤다. 은별 씨, 우리 도연이 잘 부탁합니다. 저 녀석이 부족한 점도 많고 고집도 세지만 은별 씨라면 잘 이끌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은별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아버님, 제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도 도연 씨 옆에서 최선을 다할게요. 은별 씨는 부족하지 않아요.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호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결혼 축의금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새 출발하는데 보태 쓰세요. 아버님, 이런 것까지 받으세요. 아버지 마음입니다. 은별이 봉투를 받으며 눈물을 닦았다. 도연도 눈가가 붉어졌다. 정호는 일어나서 가게를 둘러봤다. 이 가게 정말 좋습니다. 작지만 따뜻해요. 사람 냄새가 나요. 아버지가 운영했던 회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곳 같아요. 은별이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이 가게는 제 할머니, 할아버지의 유산이에요. 제가 꼭 지키고 싶어요. 그럴 겁니다. 은별 씨라면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정호는 가게를 나서기 전에 한 번 더 두 사람을 바라봤다. 도연과 은별이 손을 잡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정호는 흐뭇하게 웃었다. 아버지 먼저 갈게. 천천히 이야기 나누고 들어와. 네, 아버지. 조심히 가세요. 정호는 가게 문을 열고 나왔다. 골목의 밤 공기가 상쾌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보였다. 서울에서 보기 드문 광경이었다. 정호는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슈퍼 할머니가 아직도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다. 아저씨, 오늘도 왔네요? 네, 마지막으로 들렀습니다. 마지막이요? 이제 안 오세요? 이제 올 이유가 없어서요. 할 일을 다 했거든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정호는 할머니에게 인사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아저씨도 건강하세요. 가끔 놀러 오세요. 정호는 손을 흔들며 골목을 빠져나왔다. 뒤돌아보니 은별의 가게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그 불빛이 골목 전체를 밝히는 것 같았다. 정호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화려한 빌딩들, 반짝이는 불빛들. 하지만 정호의 마음속에는 은별의 작은 가게가 더 빛나 보였다. 집에 도착해서 정호는 서재로 갔다. 책장 앞에 섰다. 오래된 경영 서적들이 꽂혀 있었다. 정호는 그중 몇 권을 꺼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제 필요 없는 책들이었다. 대신 새로운 책을 주문하기로 했다. 봉사, 나눔, 공동체에 관한 책들. 이제부터 배워야 할 내용들이었다. 정호는 침대에 누웠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다. 후회도 없고 불안도 없고 그저 평온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이제야 제대로 된 사람이 됐네요 라고 웃으며 말했을 것 같았다. 정호는 눈을 감았다. 은별의 가게가 떠올랐다. 밝은 불빛, 따뜻한 음식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게 아름다웠다. 골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은별의 가게도, 슈퍼 할머니도, 동네 사람들도, 그들은 계속 서로를 돌보며 살아갈 것이다. 돈이 많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도연과 은별도 그 골목의 일부가 될 것이다. 작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정호는 그 미래가 기대됐다. 며칠 뒤 정호는 자원봉사 신청서를 작성했다.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다. 혼자 집에만 있는 것보다 누군가를 돕는 게 더 의미 있는 삶일 것 같았다. 정호의 남은 인생이 시작됐다. 이제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사는 인생.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미를 위해 사는 인생.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그날 밤 정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은별의 가게가 보였다. 골목 끝에서 따뜻한 불빛이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외면하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작은 골목의 이야기, 평범한 사람들의 삶, 눈에 보이지 않는 선함. 하지만 그런 것들이 세상을 지탱하는 진짜 힘입니다. 정호처럼 늦게라도 깨닫고 바뀌는 것, 그게 용기입니다. 은별처럼 힘들어도 선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작은 불빛 하나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하세요.